Hola buenas. 안녕하세요. Read the Play의 세실리아입니다. 벌써 2020년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올해 최장기간 장마에 이미 있는 역병에 너무 힘든 일들의 연속인데요. 올해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찐으로 한 것 없이 1년의 반이 훌쩍 지난 것 같아요. 진짜 뭐 했지? 날씨 때문에 코로나가 더 확산된 것 때문에 아무 때나 외출할 수 없고 짜증도 나지만 안 해봐야 뭐합니까? 같이 작품 감상하면서 차분하게 8월달을 마무리해보도록 해요. 대망의 첫 번째 작품은 바로 피의 결혼 보다스 대 쌍그레입니다. 첫 작품부터 제목이 범상치 않죠? 피의 결혼. 혹시나 셰익스피어나 안톤 체어 먼저 할 줄 알았다면 여러분들 경기도 부산입니다. 죄송해요. 사실 이게 차분하게 읽을 작품은 아니에요. 날씨도 요새 우중충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보다는 피의 결혼으로 제가 석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가장 친숙한, 저한테는 가장 익숙한 작품을 데려와 봤습니다. 그런데 대중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미권에서는 자주 공연되는 작품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여러 번 무대하던 작품이에요. 스페인에서는 셰익스피어보다도 유명한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라는 시인이자 극작가의 작품이에요. 이 시인이자 극작가다. 요거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앞으로 로르카의 작품은 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되게 유명한 희곡을 여러 번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작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로르카는 안달루시아 그라나다 근교에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안달루시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안달루시아 하면 남부 스페인, 집시, 플라멩코, 무어인, 지브롤터 뭐 딱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잖아요. 안달루시아 쪽은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라나다, 코르도바 이런 데를 가봤는데 평야가 되게 드넓고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날씨가 진짜 좋고요. 풍경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로르카는 나름 분홍의 자식으로 유복하게 자랐기 때문에 집에 뭐 흑인이나 집시 하녀들도 항상 대기하고 있었고 뭐 그랬대요. 그래서 그들과 지내면서 집에서는 집시 미녀, 로만세, 인형극을 접하게 되고 밖에서는 안달루시아 시골 풍경과 뭐 대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티스트적인 감각을 어릴 때부터 무럭무럭 키웠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가게 되는데 아버지는 법학대를 진학하길 바라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나는 영조 말고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등살을 이겨내고 작곡가를 또 어릴 때 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국립음악학교에서 피아노 공부를 하고 문학예술 쪽 동아리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드리드에 거주하면서 레지덴시아 데 마드리드라는 데 있으면서 초현실주의로 유명한 누가 떠오르시죠? 살바도르 달리죠. 그리고 안달루시아의 개로 유명한 영화감독 루이스 부뉴엘과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됩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영화 동아리, 인문학, 소셜 모임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같이 찢고 볶고 서로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뭐 너는 뭐 글을 뭐 이따위로 쓰냐 뭐 이렇게도 하고 막 그리고 걔네들 사이에 브로맨스 이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젊은이들이 1920년대쯤 성행한 아방가르드 사조를 이끌어간 영 아티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로르카는 첫 시집 집시 로만세로를 발표하면서 시인으로서 먼저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로르카의 작품은 시도 그렇고 희곡도 그렇고 색감과 이미지가 굉장히 대두되고 흑인, 집시,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본인이 게이였기 때문에 여러 사회 소수자들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작품에 많이 드러나요. 근데 이게 아방가르드하고는 사실 좀 가는 길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주류 예술인 아방가르드는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요. 불친절해요, 아방가르드가 원래. 근데
이렇게 막 이미지, 뭐 색깔 위주 뭐 이런 걸 하니까 친구들한테도 야 이거는 조금 지금 스타일이 아니지 않냐? 뭐 이래서 질타를 받고 그래서 평단의 평가도 굉장히 크게 엇갈렸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남들이 초현실주의 막 아방가르드 할 때 본인은 심미적, 감상적인 것들을 다뤄서 어떻게 보면 더 주목을 받게 된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작품을 읽어봤을 때 그런 쪽을 잘했어요. 초현실주의보다도.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게 다 따로 있는 겁니다. 그쵸? 아무튼 이 첫 시집으로 유명세를 이래저래 크게 치르고 나서 뉴욕으로 속 시끄러우니까 잠시 떠나게 됐어요. 그 시기에 이제 초현실주의를 이제 좀 빈도 상해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근데 거기서도 결국에는 뉴욕 대도시의 이면과 소시민에 관한 시를 더 많이 썼고 결국 이제 뉴욕의 시인이라는 시집도 출간을 해요. 그리고 1930년 귀국을 하는데 당시 스페인이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좀 움츠렸던 사회 문화가 좀 풀리고 검열도 풀려서 연극 활동의 저변이 넓어졌고 라 바라까 라는 극단을 만들어서 연극에 대중화에 힘썼어요. 진짜 지방으로 다니면서 유명한 오래된 뭐 민중 연극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시인으로서의 역량, 연출 활동, 유년 시절 그 안달루시아에서 느꼈던 감수성 등등을 총망라해서 뭐 그 전부터도 희곡을 썼지만 이 시골 여인들의 드라마 3부작을 쓰게 되는데 이 3부작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공연되어지고 있고 로르카의 대표작이에요. 근데 이 3부작 중에 첫 번째인 피의 결혼을 1933년 3월 8일 마드리드 베아트리스 극장에서 초연 무대로 올리게 됩니다. 로르카를 설명할 때 시인이자 극작가이다. 아까 앞에서 이거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표현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시를 연극처럼 쓰고 연극을 시로 써서 그래요. 그래서 시, 연극.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쓰고 정경묘사, 색감. 연극은 오늘 보실 피의 결혼도 그렇고 대사에 시가 많아요. 뭐 그리스 그 고대극이 아닌데도 소네트, 시, 뭐 이렇게 르네상스 극처럼 현대극인데도 막 시가 많고 현대극에서는 잘 안 쓰죠. 그래서 그런 고대 그리스극 느낌도 많이 나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되게 이질적인 건데 시를 잘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사 중에 시가 그게 미스터리함이나 스산함을 잘 살리는데 일조를 크게 합니다. 오늘 볼 피의 결혼의 플롯은 정말 간단합니다. 삼각관계 치정극이에요. 한마디로 메인 주연은 세 사람 신부, 신랑, 레오나르도 이렇게 세 사람이고요. 로르카가 어느 날 ABC 일간지에 난 기사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쓴 작품이거든요. 제가 어렵게 찾은 원본 기사 글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띄울 건데 근데 이 원본이 1928년 기사라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다른 기사의 요약글로 읽어드릴게요. 이거 다 일단 띄워놓긴 하고 El novio y numerosos invitados aguardaban para que comenzara la ceremonia, pero la novia no llegaba. Cansados de esperar, los invitados se fueron retirando contrariados. Uno de ellos se encontraba ya a unos 8 kilómetros de la casa cuando se topó con el cadáver ensangrentado de un primo de la novia, que iba a casarse, Francisco Montes Cañada, de 34 años. A sus voces de auxilio acudieron otros de los invitados y la guardia civil, que al poco dieron con la chica. Se había ocultado de cerca y tenía las ropas desgarradas. La novia, que fue detenida,
explicó que había intentado fugarse con su primo a caballo, pero fueron sorprendidos por un hombre que mató a tiros en Montes Cañada. También fue detenido el novio, quien negó toda participación en este crimen que aparecía envuelto en el mayor misterio. 이게 무슨 사연인고 하니 니하르라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 신부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신부가 전 약혼자이자 사촌이 그때까지도 사촌이랑 결혼한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결혼 반대세 하고 뭐 신부가 이제 같이 도망간 건데 누가 쫓아와서 숨었었고 어떤 가면 쓴 사람이 총을 4발 쏘아서 그 사촌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용의 선상에 올랐던 신랑은 혐의를 완전히 부정하여서 사건이 미궁 속에 빠졌다라는 것이 이 기사 내용입니다. 이게 다예요. 작품 줄거리도 정말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삼각관계.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나의 극으로 만든 거죠. 조연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조연들 중에서도 주요 조연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신부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홀아버지 밑에서 잘 자랐고 아버지랑 이렇게 살고 있고 신랑은 이제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고요. 극에서는 이제 신랑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 한예민하시는데 첫 장면부터 잔소리 핵폭탄이세요. 신부를 만나러 가서도 상견례 자리에서도 좀 이렇게 안 입고 오시고 정조를 잘 지켜야 하네, 뭐 불길하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어머니 남편이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좀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칼을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총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시고 무서워하시고 아들인 신랑한테도 계속 그걸 얘기하시고요. 가정을 잘 이뤄서 아이도 많이 낳아야 한다. 그래야 농장도 다시 커진다. 신신당부 걱정만 하시죠. 그리고 이 레오나르도 유일하게 이 극에서 이름이 있는 역할이에요. 지금 뭐 신랑 신부 아버지 어머니 뭐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가 관계를 설명하려고 이름을 생략한 게 아니라 실제 배역 이름이 그래요. 마리아, 미겔, 영희, 철수 이런 이름이 명명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낭독한 뒤에 상징성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레오나르도는 일단 신부의 엑스 보이프렌드고요. 지금은 신부의 사촌과 혼인을 했어요. 이미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도 그냥 아내라고 나오고요. 아무튼 이 레오나르도는 오늘 이 작품의 이태호 되시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 아내가 남의 결혼식 앞두고 남편이 뭔 짓을 저지를까봐 굉장히 불안해요. 아내 첫 등장에 아기한테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자장가가 되게 음산해요. 이렇게 자장 우리 아가 이게 아니고 자장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언제나 불안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죠. 실제로 이 레오나르도가 밤마다 말 타고 요 옛 연인 신부 집 앞에 몰래 찾아가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내내 자꾸 의심하고 닥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의심도 아니고 팩트고. 그래서 어째저째 결혼식 올렸는데 이제 피로연 도중에 기어이 사단이 발생하고 말죠. 이 레오나르도가 엄청 꼬셔요. 그리고 신부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둘이 싸우다가 계속 감정이 남아있는 거죠. 결국 기어이 사랑의 도피를 벌이고 맙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 둘을 쫓아가지고 아주 그냥 레오나르도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숲속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숲속에서부터 초현실주의가 한바탕 벌어져요. 달, 거지 여인, 나무꾼 해서 약간 초월적인 존재들이 마구마구 등장합니다. 숲으로 달아나고 달은 음산하게 걸려있고 마녀처럼 보이는 거지 여인 이렇게 나타나서 혼란 주고 이러는데 이것도 역시 상징성 뒤에 가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신문 기사처럼 신랑과 레오나르도는 죽음을 맞게 되고 쌍초상 장례식을 치르는데 신부가 낯짝도 듣고 등장을 해가지고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 운명이었다면 뭐 암도 생명이잖아요. 뭐 이딴 식의 버금가는 대사를 던지고 이제 어머니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불안했다. 뭐 이러면서 내 아들 살려내 이러면서 분노를 토해내고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만 떨구고 이제 남아있는 이웃 여인들과 모든 여인들의 슬픔으로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정도가 이제 줄거리고요. 줄거리 얘기하면서 이제 주요 인물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같이 읽으실 준비되었나요? 그렇다면 leemos juntos. 피의 결혼. 어머니, 왜 그러니? 나가보려고요. 어디 가려고 그러니? 포도밭에요. 잠깐만 기다려라. 왜 그러세요? 점심 먹고 가야지. 괜찮아요. 포도나 좀 먹으면 돼요. 칼 좀 주세요. 뭐 하려고 그러니? 포도를 자르려고요. 칼을 어디 뒀더라. 칼이. 누가 하필 칼 같은 걸 만들었을꼬. 망할 놈의 칼. 그만 잊어버리세요. 엽총, 권총, 아주 작은 단도, 곡괭이나 탈곡장의 갈퀴까지. 그만하세요. 아니, 그만둘 수 없지. 그러면 죽은 네 아버지가 살아오시기라도 하니? 네 형이? 그리고선 감옥에 가? 감옥이 다 뭐야? 거기서 먹여주고 담배 피우고 악기도 연주하지. 죽은 우리 식구들은 잡초더미에 덮여 아무 말도 못하고 먼지가 되어가는데 두 사람은 두 송이 제라늄 꽃이었는데 살인자들은 감옥에서 뻔뻔하게 산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지금 제가 그들을 죽이기라도 하길 바라시나요? 그럴 리가 있겠니? 내가 자꾸 말하는 것은 네가 저 문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니? 난 네가 칼을 지니고 다니는 게 싫구나. 그러니까 네가 밖에 나가려는 게 싫다는 말이다. 그만하세요. 네가 딸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니. 지금처럼 게을러 나가지도 않고 천에 기슬단 문이나 꽃을 함께 수놓고 있으련만. 이제 나에겐 너밖에 안 남았는데 너마저 떠나버릴 것만 같구나. 어머니는 저희랑 함께 사실 거잖아요. 아니다. 네 아버지와 형만 여기다 버려두고 떠날 순 없다. 아침마다 가봐야지. 만약 내가 떠나버리면 살인자의 가족인 펠릭스 가문 사람 중 하나가 죽으면 네 아버지 옆자리에 묻으려 들겠지. 그건 안 돼. 그럼 절대 안 되고 말고 그들의 시체를 손톱으로 파내서 나 혼자서라도 담벽에 던져 박살내버릴 테니까. 다시 그 이야기네요. 미안하구나. 그래, 사귄 지는 얼마나 되었지? 3년이요. 그 사이 제가 포도밭도 장만했죠. 3년이라. 그녀는 애인이 있었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아닐 거예요. 여자들이 누구랑 결혼하려는지 따져보는 법이니까. 그래, 나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오직 네 아버지만 보고 살았다. 네 아버지가 살해된 뒤론 앞쪽에 벽만 보고 살았지. 여자가 한 남자를 알면 그것으로 끝이어야 한단다. 어머니는 제 악혼녀가 얼마나 착한지 아시면서. 그건 물론 알지. 그냥 어머니가 어떤 여잔지만 몰랐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 네 말이 옳구나. 언제 청혼할 참이니? 일요일은 어떨까요? 나는 그 아이에게 아주 오래된 청동 귀걸이를 가져가마. 너는 그건 어머니께서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그래, 너는 그 아이에게 레이스 스타킹을 사주렴. 네가 입을 옷도 2벌, 아니다, 3벌 사잤구나.
내겐 너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만 가볼게요. 내일 그녀에게 가기로 하고요. 그래, 그러렴. 어디 보자. 손주를 6이나 낳아서, 아니다. 네가 원하는 만큼 낳아서 이 어미 소원을 풀어줄지. 네 아버지가 내겐 그럴 기회도 주지 않았지. 첫 아이는 어머니 당신을 위한 겁니다. 당연하지. 여자아이도 있어야 한다. 손녀와 술을 놓고 레이스 뜨면서 조용히 지내고 싶구나. 어머니가 제 애인을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예요. 나도 예뻐해 보도록 하마. 갔다 올게요. 잘 다녀오렴. 신랑이 나간다. 어머니는 문을 등지고 앉아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이웃 여자가 문으로 등장한다. 아이, 잘 지냈소? 보다시피 가게 보러 내려갔다가 일부러 얼굴 보러 온 거야. 아유, 이렇게 멀리 사니 원. 아들은 어디 갔어? 나갔어. 결국 포도밭 샀다면서. 운이 좋았지. 이제 결혼할 일만 남았네. 이봐. 응? 무슨 얘긴데? 우리 며느리감 알지? 좋은 아가씨지. 그렇지. 하지만 그녀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응? 제일 가까운 집이 10레고 하나 되는 먼 곳에서 아버지랑만 사니 말이야. 하지만 그녀는 참한 규수지. 혼자 있는데 익숙하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어땠나? 그의 엄마? 물론 내가 잘 알지. 예쁘고 성년화되는 듯 얼굴에서 빛이 났어. 하지만 나는 그 여자 별로 안 좋아했어. 자기 남편을 전혀 좋아하질 않았거든. 사람들은 별걸 다 알고 있군. 미안해. 모욕할 생각은 없었지만 사실이야. 그녀가 성숙했건 아니건 아무도 거기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없어.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도 말하지도 않아. 그 여자 자존심이 대단했지. 내가 듣기론 그녀가 한때 사귀던 사람이 있었다던데. 그때가 15살 적이었어. 그 남자는 벌써 2년 전에 그녀의 여자 사촌과 결혼했어. 그렇고 말고 그 둘이 좋아했다는 거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러는 자네는 어떻게 기억하나? 먼저 나한테 물어봤잖아. 사람은 누구나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누가 애인이었지? 레오나르도라니? 그 펠릭스 집안의 레오나르도 말이야. 펠릭스 집안이라고? 도대체 레오나르도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아이도 겨우 8살이었어. 그렇긴 하지만 펠릭스라는 말을 들으니 내 심정이 똑같아져. 입안에 진흙이 가득 찬다네. 침이라도 뱉어야지. 그들을 죽이지 않으려면 침이라도 뱉어야지. 참아,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 하지만 자넨 내 심정 잘 알잖아. 아들이 행복하도록 제발 회방 놓지 말게. 응?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자넨 이제 늙었어. 나도 마찬가지고. 자네나 나, 우리는 잠자코 입 다물고 있는 게 상책이라고. 그래,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래, 아무 말도. 어머니는 왼편 문으로 향한다. 길 한가운데 멈춰서서 천천히 송우를 긋는다. 구리로 된 식기가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꽃으로 장식된 분홍색 방. 중앙에는 테이블보로 덮인 책상이 있다. 때는 아침이다. 레오나르도의 장모는 아이를 팔에 안고 흔들며 어른다. 다른 편 구석에서 아내가 뜨개질을 하고 있다. 짜잔, 우리 아기 짜잔. 옛날에 물을 싫어하는 커다란 말이 살았단다. 물은 나뭇가지 속에서 검은 빛이었단다. 다리에 이르러서는 멈춰서서 노래를 했지.
긴 꼬리를 가진 물이 초록색 방 안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아가야 누가 알까? 카네이션같이 예쁜 아가야 잘 자라. 말은 물을 마시고 싶어하지 않는단다. 장미종원같이 예쁜 아가야 잘 자라. 말이 울기 시작한다. 상처 입은 다리, 얼어붙은 갈기, 눈동자 속에는 은빛 단도. 그들은 강으로 내려갔단다. 아, 어떻게 내려갔을까? 피는 물보다 더 강렬하게 흘렀단다. 카네이션같이 예쁜 아가야 잘 자라. 말은 물을 마시고 싶어하지 않는단다. 장미종원같이 예쁜 아가야 잘 자라. 말이 울기 시작한다. 레오나르도가 들어온다. 아이는 잠자고 있어요. 어제는 몸이 안 좋았던지 밤에 울더군. 오늘은 마치 달리아 같아요. 당신은 대장간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오는 길이요. 당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 2달 동안이나 말에 새로운 편자를 박았는데 그때마다 항상 떨어져 나오곤 했어. 겉보기엔 돌부리에 채여 벗겨진 것 같았어. 당신이 말을 많이 타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요, 거의 타지 않았어. 어제 이웃 여자들이 당신이 평원 끝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풍조목 캐는 여자들이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당신이었어요? 아니요. 내가 그 황무지에서 뭘 하겠어. 저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말이 녹초가 되어 땀을 흘리고 있었다던데요. 당신이 그걸 보았어? 아니요, 어머니가. 장모는 아이와 함께 계셔? 아이를 보러 가야겠어. 조심하세요. 잠들어 있거든요. 아, 도대체 말을 어떻게 다룬 거야? 마치 지구 끝에서 도착한 듯 초점을 잃은 눈으로 지칠 대로 지쳐서 쭉 처져 있으니.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미안하네. 자네 말이니 자네 마음대로지 뭐. 제 사촌에게 청혼이 들어왔다나 봐요. 언제 청혼을 할 건데? 내일이요. 결혼식은 한 달 후에 치를 거고요. 우리도 초대해주면 좋을 텐데.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신랑 어머니가 이 혼사를 그다지 탐탁지 않게 여길걸.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그녀는 조심해야 할 여자니까. 좋은 아가씨를 나쁘게 말하니까 제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3년 동안이나 그녀의 애인이었다는 사실 잊어버렸니? 하지만 그녀를 내가 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우는 거요? 그만두시구려. 아이나 보러 갑시다. 그들은 아는 채 들어간다. 소녀가 명랑하게 등장한다. 달려 들어온다. 신부가 살고 있는 동굴의 내부. 중앙에 거대한 장미 다발에 쌓인 십자가. 장밋빛 레이스 커튼과 리본으로 장식된 둥근 문틀. 희고 단단한 물질로 된 벽에는 둥근 부채들, 파란색 항아리들, 작은 거울들이 걸려있다. 신랑과 어머니가 들어온다. 어머니는 검은 공단으로 된 옷을 입고 레이스 만티아를 하고 있다. 신랑은 큼직한 금사슬 장식이 된 검은 골든 옷을 입고 있다. 앉으시겠어요? 이제 나오실 거예요. 신부의 아버지가 등장한다. 눈부신 백발의 노인이다. 고개가 약간 기울어져 있다. 어머니와 신랑은 일어서서 조용히 악수를 나눈다. 하녀가 2개의 쟁반을 들고 등장한다. 쟁반 하나에는 음료가, 다른 하나에는 간식거리가 담겨있다. 언제쯤 식을 올리고 싶니? 다음 목요일쯤이요. 그날은 제 딸이 딱 22세가 되는 날이죠. 22세라. 제 장남이 살아있었더라면 지금쯤 그 나이였으련만. 사람들이 칼만 발명해내지 않았더라도 그 아이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활발하고 남자답게 살았으련만. 그런 생각은 하시지 않는 게 좋죠. 매 순간마다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게 되죠. 이제 그럼 목요일로 할까요? 그러시죠.
신랑 신부와 우리들은 차를 타고서 멀리 있는 교회까지 가고요. 하객들은 마차와 말을 타고 가기로 하죠. 그러시죠. 이제 들어와도 된다고 전하게 딸아이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기쁘겠습니다만. 신부가 등장한다. 두 손은 다소곳하게 옆으로 한 채 고개를 숙인 모습이다. 가까이 오렴. 결정이 만족스럽니? 네, 부인. 지나치게 심각할 필요는 없다. 마침내 이제 너의 어머니가 되시는구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승낙을 했을 때는 그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나를 보렴. 아내를 모든 면에서 그대로 닮았죠. 그래요? 눈이 참 예쁘네요. 결혼한다는 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니, 아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선물이 있다. 감사합니다. 우리 뭐 좀 먹을까요? 저는 생각이 없군요. 너는 어떠니? 저는 먹을게요. 술 좀 하겠나? 술은 입에 대지도 않는답니다. 네, 그게 훨씬 좋죠. 가자꾸나. 태양이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지. 모든 것에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잘 있게. 조심해서 가세요. 선물 보고 싶어. 혼났어요. 그만둬. 좀 봐요. 보고 싶지 않아. 마침내 스타킹을 받았네요. 사람들 말로는 이게 모두 속이 비친 레이스로 된 귀한 거라던데 풀어보지 말라고 하잖아. 알았어요. 결혼할 마음이 없는 사람 같아 보여요. 아가씨 왜 그래요? 왜? 지금처럼 여왕같이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좋지 않은 생각일랑 하지 말아요. 이유도 없이 왜 그러세요? 선물이나 봅시다. 놓지 못해? 아가씨, 놓으라고 말했지. 남자보다 힘이 더 세시니. 내가 남자 일을 안 했어? 남자만큼만 힘이 세었더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라고 내가 말했지. 다른 이야기나 하자. 어젯밤 말 울음소리 들으셨어요? 몇 시쯤에? 한 3시쯤에?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말이겠지. 아니에요. 사람이 타고 있던걸요? 어떻게 그걸 알아? 봤으니까. 아가씨 창문에 멈춰 서 있었어요. 저 충격 많이 받았다고요. 혹 신랑이 아니었을까? 때로 그이가 그 시간에 지나가곤 하지. 아니던데. 누군지 봤어? 네. 누구였는데? 레오나르도. 거짓말. 거짓말. 걔가 여기 왜 와? 왔어요. 입 다물어. 저주받을 혀 같으니라고. 봐봐요. 맞죠? 맞네. 신부 집의 현관. 무대 안쪽으로 큰 문. 밤이다. 신부는 수놓아진 레이스 편물과 레이스로 가득하고 주름 장식이 된 하얀 속치마와 소매 없는 하얀색 조끼를 입고 있다. 하녀도 비슷한 식으로 입었다. 여기서 머리 빗겨줄게요. 더워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동이 틀 때조차도 이곳은 선선한 법이 없잖아요. 그녀는 오렌지 꽃다발을 얹어본다. 가져와봐. 왜 그러세요? 아니야, 날 좀 내버려둬. 이제 슬퍼할 시간이 아니에요. 오렌지 꽃 이리 주세요. 아가씨! 하간에 바닥에 던지다니 무슨 벌을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고개 드세요.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천둥을 머금은 구름, 가슴을 찢어놓는 차가운 바람. 누군들 그런 것 하다 없이 살겠어? 아가씨는 신랑을 사랑해요.
그를 사랑해. 그래요. 나는 확신해요. 응?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해야만 하는 일이지요. 이미 나는 약속도 했고. 자, 이제 화관으로 장식해드릴게요. 문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린다. 열어줘. 처음으로 도착한 손님이겠지. 하녀가 가서 문을 열더니 놀란다. 당신... 나예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온 손님이 당신이라니. 나 초대하지 않았어요? 초대했죠. 그래서 온 거야. 당신 부인은... 나는 말을 타고 왔고 그녀는 걸어서 오거든요. 아무도 만나지 못했어요? 말을 타고 지나쳤죠. 그렇게 빨리 달리다가 말이 죽고 말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죽겠죠. 멀리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깨어나요, 신부야. 결혼식 아침이에요. 사람들이네. 아직은 멀리 있네요. 신부는 커다란 화관을 썼겠군요. 너무 크면 안 되는데 조금 작은 편이 그녀한테 더 잘 어울릴 텐데. 가슴에 달 오렌지 꽃은 신랑이 가져왔나요? 가져왔어. 그런 차림으로 나오면 어떡해, 아가씨. 무슨 상관이야? 꽃을 가져왔는지는 왜 물어보는 거야? 무슨 의도로 그러는 건데? 아무 뜻도 없었어. 무슨 의도가 있었겠어? 나를 너무나 잘 아는 너는 내가 별뜻 없이 물어본 거라는 사실 잘 알고 있잖아. 말해봐. 너에게 나란 존재는 뭐였지? 기억을 되살려봐. 두 마리의 소와 허름한 한 채의 오두막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그저 근심거릴 뿐이겠지. 너 도대체 여기 왜 왔니? 네 결혼식 보러 왔지. 나도 네 결혼식 봤었지. 네게 붙잡혀서 네 두 손에 이끌려 결혼했지. 그들은 나를 죽일 순 있겠지만 내게 침을 뱉을 순 없어. 그토록 빛을 발하는 너는 가끔 침을 뱉지. 말을 하려고 들자면 내가 할 말이 더 많을걸? 이제 그런 이야기 그만둬요. 과거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맞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랑 이야기하는 것조차 안 돼. 네가 나를 보러 와서 내 결혼식을 살짝 엿보면서 오렌지 꽃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물어보니까 내가 흥분했네. 문 밖으로 나가서 부인이나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너와 나는 이야기도 못하는 거지. 못하죠. 그럼 못하고 말고요. 내가 결혼한 후 밤이나 낮이나 생각했어. 도대체 누구 잘못인가 하고. 생각할 때마다 이전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원인이 떠올랐지만 하지만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만은 확실해. 네 말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네 목소리도 견딜 수가 없고 마치 아니스술 한 병을 마신 채 장미 이불을 덮고 자는 것만 같아. 나를 억지로 끌고 가고 내가 익사하리라는 것을 알지만 나는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 지금 당장 나가세요. 결혼식을 올리려고 한다고요. 깨어나요, 신부요. 결혼식 아침이에요. 이제 여기 사람들 도착했어요. 진짜. 다시는 아가씨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레오나르도가 왼편으로 나간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하고도 지겹지도 않으세요? 이 일이 끝나기를 나도 바라고 있어요. 신부는 이제 조금 지친 듯하네요. 왜 그래요, 아가씨? 이마를 한 대 맞은 것 같아. 산에 사는 신부는 건강해야 해요. 이제 도련님만이 아가씨를 치료해줄 수 있어요. 이젠 당신 거니까. 우리 잠시 춤추러 갑시다. 아니에요. 잠깐 누워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같이...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 모두 여기 두고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혼자 잠깐만 쉴게요. 좋을 대로 해. 하지만 밤에도 그러면 곤란해.
밤엔 좋아질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바요. 이제 시작했어. 없어요. 없다고? 아이, 저 도대체 어디 간 거지? 아가씨가 어디 갔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레오나르도의 아내가 들어온다. 그들이 도망쳤어요. 도망쳤다고요. 그녀와 레오나르도 말을 타고 서로 껴안고 마치 번개처럼 달아났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내 딸이 아니야. 댁의 따님이에요. 그래요. 못된 놈이 피를 받은 그녀와 마찬가지인. 그렇지만 이젠 내 아들의 여자인데. 뒤쫓아갑시다. 누구 말 타고 온 사람 없습니까? 누구 지금 말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모든 걸 주겠어요. 내 눈, 내 혀까지. 여기 한 사람 있어요. 가보렴. 뒤따라 가겠다. 아니다 가지마. 그 족속들은 사람을 재빨리 그리고 잘도 죽이. 아니야, 그래, 달리렴. 나도 뒤따라 가겠다. 그 아이가 아닐 거야. 그 아이라면 아마도 저수지에 몸을 던졌을 거야. 물속으로는 순결하고 깨끗한 여자들이나 뛰어들죠. 그 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젠 이미 내 아들의 여자예요. 모두들 여기서 나가요. 구두에 묻은 먼지를 털어요. 내 아들을 도우러 갑시다. 숲, 밤, 축축한 거목들, 어두운 분위기, 두 대의 바이올린 소리가 들린다. 3명의 나무꾼 출현. 그들을 발견했나? 아니, 하지만 사방으로 그들을 찾고 있지. 어쩌면 이미 찾았을지도 몰라. 쉿! 왜? 모든 길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것 같아. 달이 뜨면 그들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들을 놓아두어야만 해. 세상은 넓고 모두들 그곳에서 살 수 있지. 그러나 그들을 죽일 텐데. 경사진 길을 따라가야만 해. 그들은 잘도 도망쳤지. 그들은 서로를 기만하고 있어. 결국엔 더 많은 피를 볼 거야. 피라고? 피로 물든 길을 쫓아가야 해. 일단 빛을 본 피는 땅이 마셔버리지. 뭐라고? 아이스하고 들어가는 그녀와 사는 것보다 피 흘리면 죽는 게 나아. 조용히 해. 왜? 무슨 소리가 들리나? 귀뚜라미 소리, 개구리 소리, 밤이 매복하는 소리가 들려. 그치만 말발굽 소리는 안 들리잖아. 안 들려. 지금쯤 그녀를 안고 있을 거야. 그녀의 몸은 그의 것이고 그의 몸은 바로 그녀의 것인데. 발견당하면 죽임을 당할 텐데. 하지만 이미 피를 섞었을 테고 아마도 그들은 지금쯤 텅 빈 항아리나 두 줄기 메마른 개울 같을 텐데. 잔뜩 날이 흐려서 달이 뜨지 않을 것만 같아. 신랑이야 달이 뜨건 뜨지 않건 그들을 찾아낼 텐데 뭐. 난 그가 뛰쳐나오는 걸 봤어. 마치 성난 벌 같았다니까. 잿빛 얼굴, 제 혈통의 운명을 표현하지. 거리 한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 바로 그거야. 그들이 포위망을 뚫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어려운 일이지. 근방에 칼과 총이 있어. 그는 좋은 말을 가져갔잖아. 하지만 여자도 데려갔는걸. 이제 무척 가깝게 있군. 40개의 가지가 있는 나무 한 그루. 그걸 빨리 벌목해버리자. 이제 달이 뜨네. 어서 서두르자고. 나무꾼들 퇴자. 무대 왼편이 밝아지면서 달이 등장한다. 달은 하얀 얼굴을 지닌 젊은 나무꾼으로 분했다. 무대가 생생한 파란빛이 띈다. 나는 강위에 떠있는 둥근 백조, 대성당의 눈동자, 나뭇잎 속에 거짓된 여명. 그들은 도망칠 수 없을 거야. 누가 숨어있지? 계곡의 잡초덤불에서 누가 흐느끼나. 달은 바람 속에 칼을 버려두고 나비 몰래 잠자는 칼은 이제 피의 고통이 되려 하네. 오늘 밤 내 볼은 붉은 피로 물들고 바람의 넓은 발에 물이 지은 등심초. 그들이 몸을 숨길 그림자도 없고 은신처도 없네. 나를 덮일 수 있는 한 가슴으로 들어가고 싶어라. 나에게 심장 하나를, 뜨거운 내 가슴의 산맥으로 분출하는. 누가 감추는가? 나가라고 말한다. 아니, 그들은 숨을 수 없으리라. 나는 말을 타고서 금강석의 열기를 빛나게 하리.
이제 그들이 다가오는군. 한 무리는 골짜기로, 한 무리는 강으로. 나는 돌들을 밟히리라. 그대는 무엇이 필요한고? 아무것도. 바람이 양날을 세운 채 냉혹하게 다가온다. 조끼를 비추고 단추를 풀어두라지. 그래야 칼이 제 길을 찾아갈 테니. 하지만 죽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 비가 내 손가락 사이에서 부드러운 휘파람 소리를 내었으면 전율하며 솟아나는 이 샘물의 열망 속에 이미 내 재의 골짜기가 끼어나고 있는 걸 보라. 개울이 흐르도록 놔두지 맙시다. 조용히. 저기 오는군. 서둘러. 하나는 빛이 필요해. 내 말 들려? 그들은 도망칠 수 없어. 신랑과 청년이 등장한다. 거지는 앉아서 망토로 자신을 가린다. 나무꾼들이 돌아온다. 어깨에 도끼를 메고 있다. 나무들 사이로 서서히 지나간다. 죽음이 나오는군. 거대한 잎을 지닌 죽음. 피의 개울을 열지 마라. 홀로 있는 죽음. 마른 나뭇잎의 죽음. 결혼식을 꽃으로 뒤덮지 마라. 슬픈 죽음. 사랑을 위해 푸른 나뭇가지를 남겨둬요. 몹쓸 죽음. 사랑을 위해 푸른 나뭇가지를 남겨둬요. 말을 하고 있는 사이 그들이 나온다. 레오나르도와 신부가 나온다. 조용히. 여기서부터 나 혼자 갈게. 가. 넌 돌아가. 이제 길을 떠날 테니 조용히 해. 우리를 가까이서 뒤쫓고 있어. 너를 데려가야만 해. 그렇지만 강제로 그렇게 해야 할걸. 강제라고? 누가 먼저 계단에서 내려섰지? 내가 먼저 내려섰지. 누가 말에 새로운 고삐를 걸었지? 내가 직접 했지. 그래. 말도 안 돼. 침대도 저녁 식사도 너랑 함께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하루 중 단 한순간도 너랑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 때는 없었어. 네가 나를 끌고 왔고 나는 간다. 돌아오라고 네가 말했고 마치 풀줄기처럼 바람 따라 너를 따라간다. 나는 강한 한 남자를, 그의 모든 후손들을 결혼식 중간에 화관을 얹고서 버렸네. 내게는 응징이 있으리니 그렇게 되는 것을 나를 원하지 않네. 날 혼자 내버려둬. 넌 도망쳐. 너를 옹호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도 생각한다면 나도 너를 놓아두고 싶어. 그러나 네가 가는 곳으로 나도 간다. 너도 마찬가지야. 갈 수 있으면 가봐. 달로 만든 못이 내 허리와 네 허리를 묶고 있는 걸. 사람들이 온다. 도망가. 어서 가. 조용히. 그들이 우리를 찾지 못하게 네가 앞서서 가. 자, 어서. 둘이 함께 있자. 좋을 대로. 만약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다면 그건 내가 죽었기 때문이지. 아님 내가 죽었거나. 그들은 서로 아는 채 퇴장한다. 달이 무척이나 느리게 등장한다. 장면은 강렬한 파란빛이 띈다. 두 대의 바이올린 소리가 들린다. 찢어질 듯한 두 개의 긴 비명이 돌연 들리고 바이올린 소리가 끊긴다. 두 번째 비명 소리에 여자 거지가 등장하고 등을 보인 채로 있다. 망토를 들추고 거대한 날개를 가진 새처럼 중앙에 서 있다. 달이 멈춘다. 완벽한 침묵 속에 막이 내린다. 두꺼운 벽과 아치가 있는 하얀 방, 오른편과 왼편의 하얀 계단, 중앙에 있는 거대한 아치와 같은 색의 벽, 바닥은 또한 빛나는 하얀색. 이 단순한 방은 교회처럼 거대한 느낌을 준다. 회색도 없고 그림자도 없이 원근법마저 느껴지지 않는다. 두 명의 짙은 파란색 옷을 입은 소녀가 빨간색 실꾸러미를 감고 있다. 실타래야, 실타래야, 뭘 하고 싶니? 옷 입은 제스민. 종이로 된 수저. 4시에 태어나서 10시에 죽네. 양털로 된 실. 내 발목에 쇠사슬. 고통스러운 월계수를 짓누르는 매듭. 실타래야, 실타래야, 무슨 말을 하고 싶니? 말 없는 연인, 시몽빛의 신랑. 숨죽인 경계에 축 늘어진 그들을 보내. 동작을 멈추고 실타래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레오나르도의 아내와 장모가 나타난다. 고통스러운 표정이다. 이제 그들이 왔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결혼식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말씀해보세요. 아무 말도 할 게 없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돌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요? 상관할 바 아니다. 얼굴에 베일을 써라. 네 자식들은 네 것이다. 그게 다야. 침대 위 그의 베개가 있는 곳에 잿빛 십자가를 걸어두어라. 횡한 무대만 남아있다. 어머니가 이웃 여인과 함께 등장한다. 이웃 여인은 울면서 들어온다. 아휴, 조용히 좀 해. 아휴, 참을 수가 없어.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여기 아무도 없니? 내 아들이 대답했었는데. 그러나 내 아들은 이미 하나름 마른 꽃이 되었으니 내 아들은 산 뒤에 어두운 목소리다. 이제 나랑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여기서 혼자 머물면 안 돼. 신부가 나타난다. 오렌지 꽃에 꽂지 않고 검은 망토를 입고 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 여기 왔어요.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서 누군지 묻고 있지 않는가? 그녀의 목에 내 이빨 자국을 남기지 않으려면 그녀를 내가 몰라봐야만 할 거야. 독사 같은 것. 불을 뿜어내는 듯한 모습으로 신부를 향해 달려간다. 멈춰선다. 신부를 때린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다. 아유, 제발 좀. 그냥 놔두세요. 그녀가 나를 죽여서 나도 그들 곁으로 가도록 하려고 온 거니까요. 하지만 맨손이 아니라 낫이나 곡괭이로 내 뼈가 바스러질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요. 말리지 마세요. 내가 순결하다는 사실과 내가 미쳐버린 것이란 사실을 알기를 바래요. 하지만 어떤 남자에게도 새하얀 내 가슴을 보이지는 않은 채 묻힐 테니까요. 입 다물어. 조용히 하라고.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니? 제가 다른 사람과 도망쳤으니까요. 달아났으니까요. 당신이 나였더라도 그렇게 도망쳤을 거예요. 나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상처로 가득 찬 불타버린 여인이었으니까요. 당신 아들은 내 종착지였고 나는 그를 속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팔은 마치 바다의 일진 광풍이나 노새의 굴레처럼 나를 이끌었어요. 많은 세월이 지나 내가 늙어버린다 해도 당신의 아들의 모든 아들들이 내 머리카락을 붙잡는다 해도 항상 그에게 끌려다닐 거예요. 당신과 함께 울도록 내버려 두세요. 울거라. 그러나 문에서 울거라. 신부는 문 밖에 머물러 있다. 무대 중앙에 있는 어머니. 이웃 여인들아, 작은 칼을 가지고 어느 날 2시에서 3시 사이에 두 남자가 사랑 때문에 서로 죽였다네. 칼을 가지고 손에 쥐어지지도 않는 작은 칼을 하지만 놀란 살 속으로 차갑게 파고드네. 비명이 어두운 뿌리가 뒤얽혀 떠는 장소에 멈추네. 이것은 칼이라네. 손 안에 쥐어지지도 않는 작은 칼이라네. 비늘도 없고 강도 없는 물고기. 어느 날 2시에서 3시 사이에 이 칼을 가지고 건장한 두 남자가 누런 입술로 굳어버렸네. 손 안에 쥐어지지도 않지만 놀란 살 속으로 차갑게 파고드네. 3명의 어두운 부리가 뒤얽혀 떠는 장소에 멈추네. 잘 따라오시고 있나요? 지금부터 작품 해석과 상징성을 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플롯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데 상징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일단 이 제목 피의 결혼이잖아요. 이 같이 있는 게 안 어울리는 두 단어를 병치하면서 이 결혼식이 절대 순탄치 않으리라는 걸 제목에서부터 보여준 거죠. 피는 말 그대로 이 피 끓는 욕망, 본능이고요. 결혼은 보다스가 결혼이에요. 결혼은 사회를 지탱해오던 관습, 전통을 의미하고요. 피가 이런 이성적이고 사회에서 인정되는 결혼을
파괴하는 그런 파괴하려는 강력한 감정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통, 관습, 이성, 이거는 욕망, 본능, 감정. 다음으로 이 등장인물 설명도 다시 좀 할 텐데요. 아까 봤던 거죠. 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고 역할들이 다 확실해요. 그리고 이름에 또 뜻이 있거든요. 제일 처음 캐릭터 설명할 때 레오나르도만 이름이 있다고 했었죠. 이 스페인어로 레오 나르도. 여기서 레오는 사자고요. 아르도는 불태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려는 이 신랑 신부의 마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불을 지피는 존재인 거죠. AKA 갈등 제조기. 피와 결혼 중에 피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이 신랑과는 대조되는 인물. 이웃 여자, 아내, 장모, 어머니, 신부는 모두 운명을 거스르지 못한 비극을 항상 곁에 두고 살아야 하는 여인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명사로 쓴 거고요. 이름 없이. 그리고 마지막 장례식 장면에서 보면 다 여인들만 나와요. 남자가 없어요. 특히 어머니랑 신부는, 어머니는 너무 비극이죠. 남편도 잃고 큰아들도 잃었는데 이제 하나 남은 아들마저 잃었고, 신부는 이제 이 모든 일을 자초한 사람이긴 하나 본인도 본인 주장에 따르면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자기도 피해자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운명을 가장 정통으로 맞은 인물이죠. 그런데 이 작품이 독특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장가와 결혼식 노래로 대변되는 시적 대사와 그 다음에 시적 존재들이에요. 이 자장가와 결혼식 노래는 기능적으로 이제 연극적 효과를 노린 거고요. 대사가 시니까 주제랑 상징을 마구마구 이제 집약적으로 담을 수가 있죠. 자장가에, 그리고 이제 이 시니까 조금 해석을 해드리자면, 자장가에 이제 강물이 자주 나오는데 강물은 이제 혈육, 욕망을 뜻한다고 하네요. 아니면 이제 다른 해석으로 강은 치유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말이 계속 마시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 자장가에서. 그러니까 이 치유를 거부하는 말이 욕망 그 자체라는 해설도 있어요. 만약에 이 해설을 따라갈 경우 말은 레오나르도가 된다라는 거죠. 욕망, 불, 욕정. 자장가에도 계속 은빛 단검이 나오면서 어머니도 계속 막 검, 총 조심해 이러고, 자장가나 노래에도 막 검 이런 게 나와서 이거 자체가 이제 말 그대로 무기이자 폭력을 상징하고, 이 작품 내에서는 이제 증오, 혐오를 담은 오브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결국 칼은 신랑과 레오나르도를 정해진 운명, 죽음에 이르게 만들죠. 기능적으로는 이제 자장가 부르고 나서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막 레오나르도랑 신부랑 막 엄청 싸우다가 결혼식 노래가 나오면서 갑자기 가봐야겠어, 가 이러고 이제 갑자기 즐거운 결혼식으로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그래서 이 시적 대사로는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고 분위기를 급 반전시켜주는 효과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위태로운 분위기를 밀당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위태롭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위태로운 재미가 없거든요. 중간에 한번 환기를 시켜주는 건데, 환기를 시켜주기도 하고 오히려 더 심각한 분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연극적인 요소예요. 이 인물관계에서 헷갈릴까봐 설명을 생략했는데, 장이 새로 시작할 때 이제 뜬금포로 나오는 애들 있죠. 소녀들. 그리고 이제 산막에 많이 등장하는데 나무꾼. 그리고 달,
거지 여자. 이제 산막으로 들어가면서 그리스극의 코러스 같은 이 존재들이 대거 등장을 해서 미스터리한 느낌과 이 달밝은 밤, 숲속에서 일어나는 음산한 분위기를 깔아주는 거죠. 산막 첫 장면에 나무꾼들이 등장하면서 아, 여기 숲입니다. 이렇게 장소 한번 인지도 시켜주고 앞에 이제 흘러간 내용들을 정리해주는 해설자, 코러스 역할도 해주면서 또 이 달도 무대 위로 이제 불러내요. 달이 오는구만 이러면서. 그리고 이 대망의 달, 이 모든 운명의 장난을 주관하는 달. 그리고 거지 여자가 등장하는데 얘네 세 명이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다 죽음, 거스를 수 없는 운명 이런 거랑 직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 극처럼 운명을 피하려다가 더 운명을 전통으로 만든 것처럼 이미 다 판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을 한 번은 설명을 할게요. 달은 이제 무성이라서 연극에서 할 때 뭐 남자가 하기도 하고 여자가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냥 동물이 나오기도 하고 뭐 동물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상으로 알아주시고, 달에 관한 메타포는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양이나 우리 이런 한국이나 중국 이런 데서는 막 강강술래, 뭐 추석, 소원빌기, 뭐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너던 나라 막 그런 거지만 이 서양 쪽에서는 보름달이 되게 음침하고 재앙을 불러오는 음기가 가득한 드라큘라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드라큘라 늑대인간. 어쨌든 이 달이 숲을 비추면서 숲에 있는 모든 존재와 상황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운명의 주관자 정도로 보면 되고, 달이 퇴장하고 나면 거지 여자가 등장을 해서 사실 분노를 가득 찬 신랑에게 이 두 사람이 도망간 방향을 알려주면서 죽음으로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설명을 끝낼게요. 상징성 부분이 좀 어려웠죠? 이제 거의 다 왔고요. 근데 이제 희곡은 읽기만으로 끝나는 장르가 아니잖아요.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죠. 그래서 무대화된 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작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처음 극단 자유의 고 김정욱 선생님이 1982년 번역 각색하여 문예회관 대극장, 여기가 어딘고 하니 지금의 대학로 아르코 극장인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무대화해서 올리십니다. 1956년 영화 공부를 하러 프랑스로 가서 소르본 대학에서 뭐 현대 불문학을 전공하셨대요. 유학 시절에 어째저째 이제 스페인이랑 프랑스랑 가까우니까 알게 되셨겠죠. 김정우 선생님도 시인이자 극작가, 연출가셨대요. 그래서 상징주의 시인 랭보에게 홀딱 빠지셨는데,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아마 그 로르카도 시인이자 극작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도 그런 점에서 작품과 작가에게 운명적으로 끌리셨나 봐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영어로 번역된 블러드 웨딩 대본을 박영희 역자를 통해서 한글로 번역한 거죠. 이걸 중역본이라고 해요. 뭐 70년대부터 00년대 초반까지는 좀 중역본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출판물에. 그러니까 2번 번역된. 초연 당시에는 번역극으로 했고 1984년에 이제 연출가가 대대적으로 각색에 돌입합니다. 그 문화 상호주의라는 당시에 큰 그 메인스트림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문화 크로스오버인데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제3의 연극이라고 이분의 연출론인데 한국적인 색깔을 많이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재현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번역극 그대로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스페인 사람도 아니고 그 좀 이지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배경도 한국식을 농촌으로 바꾸고 전통 혼례식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막 청실, 홍실 이런 색감 대비를 잘 살리신, 또 이제 움직임도 한국적인 움직임 많이 넣으시고 굿, 광대 노름
전통극 요소도 삽입하시고요. 그리고 캐릭터 쪽으로는 원작은 이제 신부가 사실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주요 해석에서는 신부가 제일 1번 주인공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어머니 역할이 좀 더 커져요. 그 K 어머님화 되신 거죠. 그리고 이 명맥을 이어받아서 이제 9000년대는 연희당 거리패에서 좀 더 과감하게 한국적으로 변환을 하고 거기에 이제 스페인적인 것도 섞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적인 것만 한 게 아니고 막 플라멩코 이런 것도 집어넣어가지고 약간 두 가지 문화의 콜라주. 네. 요거를 여기서 하던 거를 좀 전승은 하되 스페인 문화도 빠뜨리지 않고 넣는. 그런데 이제 요렇게 하다가 이제 2010년대에 오면은 한국적 색채를 다 빼고 원작에 보다 충실하게 갑니다. 작품에 아까 봤듯이 상징성이 많았잖아요. 그것도 진짜 줄여서 얘기한 건데 상징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플롯은 별게 없는데 이 이미지, 분위기가 7화를 차지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원작과 다르게 이 물건을 뭐 좀 특이한 거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조명색으로 공간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움직임도 되게 막 그로테스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상징을 좀 진짜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다르게 바라보기 등등 이렇게 시도를 새롭게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읽었던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삼각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더 잘 보여주려고 시도했다는 점, 이런 시극 이런 것보다도 이 관계성이 잘 보이게 했다는 점. 그래서 처음에 유입됐을 때는 어머니 비중이 커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원작에 가깝게 신부, 신랑, 레오나르도 3명 사이에 운명적 비극을 더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이제 신부가 다시 부각이 되도록. 바로 이런 점이 피해 결혼이 100년 가까이 불후의 명작으로 남은 이유가 아닐까 해요. 시대에 따라서 미학, 유행,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주가 가능하고 상징성을 어떻게 풀이하느냐, 등장인물 중에 누구를 더 강조할 거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무대로 올라가고 있는 명작 중의 명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의 피해 결혼 작품의 유입과 무대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마쳤고요. 긴 시간 함께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은 좀 힘들었네요. 처음 하는 거라 대중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논문 주제로 했던 거다 보니까 막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플레이 시간이 좀 많이 길었는데요. 오늘 거만 이렇게 길고 앞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저도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구성은 오늘하고 비슷하게 해서 알차게 빵빵하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준비 잘해서 다음 달에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